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외환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환란의 와중에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전국민 대상 빈곤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대 정신을 담아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된 이래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통합과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2017년 제1차 종합계획 발표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 수급자 수는 올 6월 기준 2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근로소득공제 실시 등으로 2015년 맞춤형 급여 시행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생계급여 수준이 20%가량 증가하는 등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측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1분기 빈곤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1, 2인 가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부모 세대의 중고령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50대, 60대 중고령자의 수급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이 존재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수급 가구의 90%를 넘는 1, 2인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과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청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 해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청과 그간 정책 분석 등을 토대로 현재 위기를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세우는 기회로 우리나라 복지국가 체계의 도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과제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4대 분야에 걸친 주요 과제를 담은 제2차 종합계획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2022년까지 완결합니다. 이로써 2015년의 교육급여, 2018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우리나라 복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온전히 확보하게 되는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계급여에 있어서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까지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폐지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존의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약 18만 가구 26만 명을 신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깎이던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약 5만 가구에 급여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2차 계획에서는 2022년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여 13만 가구 20만 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결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마련하는 의료급여 개선 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 등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 의견으로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내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급여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는 달리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내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던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다른 보장체계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과 병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고부담 가구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지원 사업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긴급복지 대상 확대 및 전달 체계도 강화합니다. 다음은 기본생활보장의 수준 제고 분야입니다. 생계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을 하고 산출 방식도 개편합니다. 변경된 산출 방식에 따라 매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최신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급격한 경기 변동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증가율을 보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과 새로운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향후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합니다. 격차 해소와 더불어 대부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1, 2인 가구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도 개편합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가구균등화 지수는 1, 2인 가구를 생활 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가구 원수별 지출 실태를 반영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취약한 1, 2인 가구의 지원 수준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68%, 1인 가구 기준 4.02%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역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과 비교시 최고 높은 수준이며 향후 6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현재 기준 약 12.5% 인상될 예정으로 수급자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에 있어서도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확대,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정액 수가체계 개선 검토 등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최저보장 수준 달성을 위해 현
최저주거 수준 시장 임차료의 약 90% 수준인 기준 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자가급여 수준 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인이 각자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항목별 지원을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다음은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분야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만 19세에서 30세까지 저소득 가구 청년에 대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청년층의 발달 과정에 맞는 맞춤형 자활도 제공합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사업 재설계를 통해 사람 중심의 사회 고용 안정망 및 포용적 자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상호 참여자 배치 추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적극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자활 참여자를 인턴으로 파견하는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연계도 확대합니다. 또한 자활 목표를 다양화하여 역량이 미흡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유인 강화를 위해 창업과 성장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독립적 자활 경로로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5개의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시킨 2개로 통합합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 일자리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가 의료급여를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 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시군구의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 분야입니다. 의료급여의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지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급여 일수 관리, 선택 병의원 지정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자활 사업의 경우도 대상별 교육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가상훈련 교육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비수급 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 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과업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준비하여 2023년 수립 예정인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정책에 대한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